투데이 핫경제입니다.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은 2.8% 줄었지만 먹거리 물가는 7%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은 평균 383만 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줄었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이자, 세금 등을 뺀 것인데요. 소득은 줄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대표적인 먹거리 지표로 꼽히는 가공식품, 외식의 2분기 물가 상승률은 각각 7.6%, 7.0%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이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칼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로부터 청정 암모니아를 들여오기로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아람코는 라스 알카이르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활용해서 2030년부터 연간 1,000만 톤의 청정 암모니아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총 사업비 155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지분 투자, 구매 등의 방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23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직방에 따르면 수도권 전철 노선 중에 올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노선은 2022년 12월 말 대비해서 14.15%가 상승한 8호선 노선이었습니다. 8호선 중 상승률이 가장 높은 역은 몽총토성역으로 21.15%, 송파역 16.51%, 가락시장역 15.68% 등입니다. 그 다음으로 2호선이 2022년 12월 말 대비해서 12.32% 상승하면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럼피스킨병이라는 가축 전염병이 확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소에게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지난 20일 충남 서산의 한 한우 농가에서 첫 발생한 이후 나흘 만에 발생 농가가 10군데로 늘어났습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염 확산 기로에 놓인 경기도와 충남 지역에 대한 모든 소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셋도 많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시대적인 표어들을 보면 그 시대의 출산 등등에 대해서 금방 알 수가 있었죠. 지금은 거꾸로 이제 저출산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인 대위기를 넘어 재앙 수준으로 걱정을 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을 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에서의 연금과 복지 문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가 경쟁력마저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시그널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 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까지 예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대한민국 지방 소멸의 위기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방 소멸, 저출산, 고령화, 위기 등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 전공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
0.78명입니다. OECD 선진국 가운데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죠. 2년 뒤인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 즉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대한민국 지방 소멸 위기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우선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라는 네. 관료이면서 정치가인 분인데요. 네. 2014년에 소위 마스다 리포트라는 보고서에서 2040년에는 일본의 기초지자체의 약 절반 정도가 소멸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지역의 실명을 공표해서 네. 일본에 큰 충격과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근데 그 이듬해인 2015년에 우리도 그 마스다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지역명을 공표를 했고요. 네. 그 이후로 지방 소멸이라는 이 이슈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방 소멸의 현황을 보게 되면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서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입니다. 네. 마스다 지수를 적용해서 살펴보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 228개 지자체 중에서 120곳이 해당이 되어서 전체 기초지자체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3년 평균적으로 보면 매년 6개 지역이 지방소멸 지역으로 편입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특징적인 것은 지금까지는 비수도권의 군지역 중심으로 지방소멸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광역시나 네. 수도권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로 전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그리고 있습니다. 시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시하면 도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지방 소멸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쪽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공주시라든지 제천시 이런 시 지역도 지금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비수도권의 군 지역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시 지역 네. 또 더 나아가서 수도권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더욱 강한 이는 지방 소멸의 추세가 다가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들고요. 우선 인구 감소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상회하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2020년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올해 7월에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네. 1만 명 이하로 1만 명 이하가 됐다는 건 이제 연간으로 했을 때 네. 그 만 명대이기 때문에 24만 명 밑으로 출산을 한다는 예,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사망자는 31만 명 이상으로 예. 넘어가 있는데. 예. 네. 이게 이제 역대 최소 기록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45개월째 연속으로 자연 감소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만 4천 명의 자연 감소를 기록하고 있고 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대비 신생 출생이 이 12만 4천 명 그 밑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것은 이 지수를 통해서 지방 소멸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크게 보면 한 3가지의 지방 소멸 지수가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스다 지수가 있고 이것은 65세 고령 인구 대비 20세에서 39세 여성 비율로 나타냅니다. 네. 근데 이것은 인구 재생산이라는 곳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의 인구 감소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구 구조나 인구 증감의 지표 8개를 측정 지표로 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고 네. 또 산업연구원에서 개발한 K 지방소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과정을 기초로 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개의 지수가 있고 지수에 따라서 지방 소멸의 숫자도 틀리고 하니까 약간의 혼동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정부가 통일된 기준으로 통일된 지표를 토대로 해서
통일된 지수를 네, 네.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네, 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일된 지표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예. 네. 그런데 권 교수님 이제 수도권에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인프라가 집중돼 있고 물론 인구도 그만큼 많이 밀집돼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다 이런 표현을 넘어서서 이제는 수도권 일극화다 이런 표현까지 쓰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도시의 구조라든지 지역의 어떤 구조 자체가 바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이런 인구 감소, 저출산,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도권 집중 문제, 요거를 인구하고 공간의 차원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간적인 차원에서 수도권에 있는 도시 중심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 두 번째는 인구의 구조적인 부분, 즉 네. 고령화 문제가 나타나고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이제 발생하는데요. 이제 도시계획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보면 저희는 주로 공간을 다루는데 우리가 과거에 70년대, 80년대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네. 출산 정책들도 이제 그 산하 제한 정책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해왔었고요. 그때 인구가 또 지방에서 이전을 도시로 인구가 이동이 되는 이런 네. 현상을 같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고출산 그리고 지방에서 도시 지역으로 또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 그에 따라서 사실은 도시에서는 급격하게 인구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주택 문제, 교통 문제, 다양한 가격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도시 차원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타났냐 하면 이제 난개발 문제가 나타났죠. 네. 이제 논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정비 없이 논 한가운데 주택이라든가 즉 기반 시설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주택이라든가 또는 공장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네. 그때도 이제 그 비계획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사실은 도시가 커갔는데 이제 지방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 지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이게 체계적으로 한 지역 또는 단위별로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펀지가 되듯이 중간중간 골다공증처럼 거기에 세포 하나하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듬성듬성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의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단순하게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그 인구의 감소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 정비라든가 그 내부의 공간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냐 하는 새로운 어떤 도시계획적인 어떤 차원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180만 정점을 네. 찍고 지금 5,150만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네, 이 네. 감소를 거꾸로 이제 벌써 이제 감소가 시작이 됐고 서울 같은 경우 1,000만 인구가 무너졌다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940만으로 엄청나게 줄었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계획 인구 이런 것들도 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우선 그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었지만은요. 네. 제가 이제 그 지역별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지역별 비중의 차이를 찾아보니까 앞으로 수도권의 경우는 한 2030년대, 30년대 중반까지는 인구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네.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를 그렇죠.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수도권 전체요. 네네.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서울의 인구 감소와 예. 지방의 인구 감소를 같은 잣대로 사실은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네. 생각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부에 우리가 과거에는 한 집에서 3명, 4명이 살았던 이런 아파트 한 주택에서 지금은 이제 가구당 인구수가 주니까 이제 2명, 3명.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가되는 아이들이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주변 지역의 도시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공급이 추가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사실은 그 인구가 감소하는 거고요. 지역에서는 사실은 수요가 주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가 감소한 이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감소 현상이라도 두 개를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네.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계획 인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사실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계획 인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계획 인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여태까지 사실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 왔죠. 왜냐하면은 계획 인구에 따라서 앞으로 그 도시의 시가 예정 용지라든가 하는 것들을 잡아야 되는데 주택 공급 이런 그렇죠. 그 분양 숫자 이런 것들을 쭉 10년 단위로 맞습니다. 주로 계획을 많이 했었죠. 네. 주택도 그렇고 주거용 시가지도 그렇고 공장용지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계획 인구가 많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앞으로 장래 그 도시를 이렇게 개발하겠다 하는 계획들을 세우는데 네.
감소한다고 하니까 그런 어떤 수요들은 이제는 없을 것 아니냐 하고 이제 상위 기관들에서 이런 계획 인구라든가 하는 것들 또는 이 시가 예정 용지라든가 하는 걸 정할 때 계획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간섭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계획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계획 인구도 과거보다는 우리가 1인당 토지 면적이라든가 또는 공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노동 집약적인 어떤 산업보다는 우리가 로봇 사용 비율이 높듯이 좀 그 노동자 1인당 사용하는 공장 면적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역시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 이거는 곧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노인 부양 비, 또 비율 이런 것들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소장님, 이렇게 이제 저출산,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런 것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성장 간에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인구 조력 국가입니다. 네. 2025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큽니다. 무엇보다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은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킨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OECD는 우리나라가 2047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령 인구와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 고령 인구가 많은 국가나 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매우 빠르게 저하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 반대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나 지역에서는 경제 성장이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를 들어 생산 인구가 1% 감소할 적에는 국가 전체의 GDP가 0.6% 감소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고령화라는 것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보면 크게 보면 지역 성장은 혁신, 노동력, 자본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고령화가 된다라는 것은 노동력이 저하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컨대 혁신과 자본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 노동력이 감소한 만큼 지역 성장도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에 혁신이나 자본의 크기가 노동력의 감소분보다 크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차이만큼 지역 성장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나 지역들이 혁신 활동에 투자를 하고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향후에 이러한 지방 소멸이나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이나 기업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인구 감소가 하여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지대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를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 지역대학들이 소멸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심각하냐면 더 자주 섞인 농담으로 기후가 온난화돼서 전국의 벚꽃이 동시에 폈다, 동시에 진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그에 빗대서 지방대학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올해 국내 학령 인구는 약 725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200만 명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대학에서는 신입생 정원의 80%도 채우지 못하는, 또 추가 모집까지 하더라도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방대학, 지방소멸 위기, 교통대학이 충주에 있죠? 네, 충주에도 지방에서 있고요. 더 많이 이렇게 실감하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학교 캠퍼스는 의왕에도 있고 충주에도 있고 중평에 세 군데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충주 캠퍼스에 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최근에 학교의 그 경쟁률이라든가 신입생 충원율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지역이 매우 낮아지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자께서
그 벚꽃 엔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거리가 먼 지역의 대학부터 학생들의 신입생 충원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빗대서 하는데 아마 이게 9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도 양극화라 그랬거든요. 서울과 네네. 부산. 아마 지금도 대학의 경우에는 아마 두 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양지역에서 먼 지역부터 좀 사라지는 예.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대학이 없어지면은 대학이 문을 닫으면은 첫 번째 이제 경제적인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그 대학생들이 그 주변에서 우선은 그 주택에 대한 임대료 그다음에 주변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유흥을 즐긴다든가 하는 그런 놀이를 통해서 지출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쨌든 소비 지출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나고 그 소비 지출이 다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재투자가 되고 승수 효과가 발생할 텐데 네네. 사실은 이런 그 돈이라는 것은 우리 몸으로 따지면 혈관과 같지 않습니까?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영양소가 사라지는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일본의 사례에서도 많이 봤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이 폐교되면서 네네. 지역 상권이 상당 부분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상권이 무너지면서 그 지역의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서 또는 우리 인구가 이동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내가 어느 지역에서 가서 거주를 하면은 거기에 일자리를 얻고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일자리를 얻고 임금이라든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거주를 하게 되는 것인데 대학이 없어지면은 그 지역에 인력을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인력의 공급이 안 되니까 인력의 수요인 기업들이 그 지역에 또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떠나면은 그 지역에 다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가가치를 공급해주는 그런 그 요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선순환이 이제 그렇죠. 막히게 되겠네요. 거기에 이제 노동력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사실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단순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실은 부흥이라든가 활력을 사실은 불어넣는 그런 부분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이 대학이 그 폐교라든가 하는 것들이 나타나면은 지역의 붕괴라든가 쇠퇴라든가 하는 것들이 더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에 의한 지역 대학의 소멸을 막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은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이라고 그러죠. 한경협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지역 인재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 방안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그 특구책, 즉 특성화와 구조조정을 하고 지역의 책무를 강화하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한 이런 이제 민간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급히 필요할까요? 우선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만 우리가 그 대학 공시 자료로 재정 지원 국가가 대학에 지원해둔 재정 지원 사업을 한번 보면은 2007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대학은 물론 서울대학이 가장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당시에 보면 전체 재정 지원 금액의 한 10% 정도가 서울대학으로 지원되었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말합니까?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 서울대학 한 군데에 한 9점 몇 퍼센트, 10%가 약 안 되게 지원이 됐었고요. 나머지 90%를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부산대학이라든가 경북대학이라든가 이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들이 약 한 400억, 400억 정도로서 대체로 서울대학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면서 그 많은 지원들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연대라든가 고대 같은 경우가 한 290억 정도로 지방국립대학의 한 4분의 3, 3분의 2 정도 수준이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바뀐 것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가장 역시 이제 1등으로 가장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한 7천억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연세대학교가 이제 4,300억 가량.
그다음에 고려대학이 한 3천억 가까이, 그리고 나머지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학들이 한 1,500억에서 2천억 사이 정도로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그 지난 한 20년간 국가가 지원하는 이런 재정 지원들이 지방대학보다는 서울에 많은 부분 쏠리게 되었고요. 그것이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제 지방대학의 좀 그 경쟁력 약화라든가 하는 부분을 또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이런 어떤 특별 재정 지원이라든가 하는 사업들도 지역에 있는 대학에 특별히 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부에서 30여 개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네. 지정하고 1,000억씩 네네. 지원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 네. 예, 저는 이게 앞으로 그 우리 앞서서 얘기했듯이 2040년 정도가 되면은 전국의 대학들이 한 절반 이상이 이제 문을 닫게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네네. 지역에 있는 대학도 사실은 모든 대학을 살릴 수가 없다 보니까 글로컬 대학을 지정하고 거기에 따른 집중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대학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뭐 1차로 선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한편 정부에서는 인구 소멸 그 추이를 보면서 위기에 지역 대학을 살리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에 122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 이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등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수반돼야 되는지 준비한 영상 보시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10년 동안 10조 원을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 교수님,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무엇이고 또 그 영향, 효과, 또 집행 현황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그 내용까지 아주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현재 지방들이 소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그 소멸을 막기 위한 기금으로 이제 행안부에서 1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지역들이 스스로 좀 소멸을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금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 아까 허 소장님께서 그 지방 소멸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가 적정하냐 하는 얘기를 조금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이 지방 소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방이 소멸 타서 없어진다는 것인데 우리가 엄격하게 얘기하면 지방은 없어지지 않고 거기에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이어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그 자치 단체로서의 기능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못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간도 없어지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다루는 이런 어떤 단체가 없어진다는 것인데 저희가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면 이 소멸 기금을 통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를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젊은 계층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있는 사람으로 따지면은 여기는 소멸되고 없어질 지역인데 왜 여기에 내가 살아야 되냐 하는 오히려 엑소더스를 가속화시키는 이런 측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존감이나 자긍심도 그렇죠. 하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지역이 언젠가는 다시 잘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감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주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좀 용어라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선은 먼저 이렇게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소멸 기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그 지역에서 일자리라든가 청년 인구들이 유출하니까 그 인구들을 빠져나가거나 또는 그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신설이 되었는데 저도 이제 이 소멸 기금을 바꿔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지자체 나가서 검토도 하고 또 그 컨설팅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만은 사실 아직 이 지자체가 이 소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지역에 어떻게 조금 더 인구를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쓸 수 있게끔 하냐 여기에 대한 스터디라든가 하는 건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소장님, 그런 스터디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제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이지만 지자체들 가운데에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지원을 받고도 한 푼도 안 쓴 지자체도 있고 또 한 자릿수 미만의 어떤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왜 그렇습니까? 예, 현재 그 기금을 받고 있는 지자체가 총 122군데인데요. 네, 네. 이 중에서 평균 집행률이 37.6%에 불과합니다. 네. 이 122군데 중에서 0%대의 집행률을 기록하는 곳이 21개 지자체고요. 네, 네. 1%대의 집행률이 10개 지역. 그러니까 62개 지역이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로서는 이 기금이 작년 9월이 돼서 각 지역으로 기금 배분이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자체가 이 기금에 대한 사업 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을 하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절차상에서 또 시간이 걸렸다라는 점이 있고 네, 네. 또 그 이외에도 투자 심사, 시설의 설계, 용역 그 이외에 인프라 사업인 경우에는 부지 매입 등등의 시간이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그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가 요즘 조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네. 이 기금 사업에서 인프라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이제 이런 비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는 인프라 사업보다는 소포탄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지역 활력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금 행안부가 내년도 투자 계획에 대한 실적 평가 때 이 집행률에 관한 지표를 반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다만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페널티의 성격이고 그거보다 하나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집행률이 높은 지역들을 유형화해서 유형별로 이 각각의 케이스를 지역에 컨설팅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 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소장님 좀 다른 측면인데요. 일본에서 고베 대지진 때 이제 고양세라고 일명 고양세죠. 고양사랑 기부금제죠. 10만 원 하면 똑같이 이제 세액공제도 해주고 정치 후원금처럼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해주고 답례품이라고 그래서 30% 범위 내에서 이제 지역 특산품 같은 것도 주기도 하죠. 그 일본 고베 지진 때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해서 유명해지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올부터 정식으로 이제 도입해서 시행을 하면서 많은 연예인이라든지 지역 출신 명사분들이 이제 그 릴레이 기부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고양세가 이런 지방 소멸이라 이런 데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예, 이 고양사랑 기부금 제도는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각 지자체들이 요즘 예산상에 곤란을 겪고 있으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된 제도인데, 근데 이제 이게 연간 상한액이 500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죠. 근데 분명히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지역의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나가기 때문에 행안부에 실제 사이트도 있습니다. 예, 답례품을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용이나 소득적인 측면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홍보가 미약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과가 아직은 미진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지방 소멸 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특산품을 당내품으로 대체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네, 네.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보게 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기부금이 몰리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으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네. 있다. 네. 그래서 항상 지자체 입장에서는 답례품을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 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늘 발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네. 거고. 그다음에 이걸 좀 더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1인당 500만 원이라는 한도액을 좀 더 네. 정액을 시킬 필요도 아하. 있다. 예, 예. 두 번째는 이 세 공제 비율이 네네. 10만 원 이하는 100% 공제가 되지만 네.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만 공제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공제되는 비율도 좀 더 높임으로써 국민들이 좀 더 많이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추는 네. 게 바람직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고향세를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홍보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8조 원을 넘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시작해서 아직 덜 알려져서 그런지 140억 원 정도밖에 아직 그 기부금이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면 조금 더 홍보도 강화하고 또 각 출향 인사분들이 자기 고향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인구 개념이 아닌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서 생활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 건지요? 예, 생활인구라는 개념은 현실적으로 지방소멸 지역의 정주인구를 정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네. 인식 하에서 행안부가 금년에 그 교통이나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강화됨으로써 특정 지역에서 월 1회 네.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을 생활인구로 간주하는 제도. 그냥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유동인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3시간 정도 이상 체류하는 예.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쉽겠네요. 예, 개념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는 생활인구를 데이터화해서 정책 구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예컨대 어떤 지방 소멸에 직면한 지역에 농공단지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생활은 거주지는 도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데이터화해서 나중에 산업단지 내에서 근로자의 그 복지문화센터라든가 또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네. 하나의 데이터로 삼는다라는 거고, 또 관광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비숙박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 성별,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서 향후에 이들이 좀 더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숙박이나 관광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네. 이런 측면에서 정책하고 연계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 인구 정대를 위한 방안을 좀 살펴보면 첫째는 복수 주소지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과거에도 우리가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일주일 중에서 5일은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네. 주말에 이틀 정도는 이제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세컨 하우스를 구매를 했다고 했을 때 네. 취득세나 양도세에 관한 감면 제도를 네. 적용을 하자. 네, 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지자체가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무난한 그 사업 발굴 역량을 제고해야 된다. 네. 이제 늘 똑같은 패턴의 사업이 아닌 네. 네. 외부에서 봤을 때 좀 더 색다른 사업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상시적,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기르자라는 거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생활 인구 모범 사례를 찾아서 그 모범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홍보를 하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들을 충분히 지원해 주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한편 수도권 일극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또 애매모호한 도농, 복합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가 애매하게 발달되면서 거꾸로 아예 도시계획 전체를 그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를 확장해서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압축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도시 압축 개념이 뭔가요? 예, 생소한 개념인데. 네, 그 압축도시 개념이라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도시가 축소가 되고 인구가 감소하면 스펀지처럼 사실은 굉장히 느슨한 밀도가 저밀도의 어떤 산재된 그 공간들, 산촌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도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고 또 그 세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이 되게 됩니다. 네네. 그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일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입지 적정화 계획이라고 해서요. 주로 이제 교통이익, 즉 대중교통이라든가 하는 것이 편리한 이런 지역에다가 이제 입지 유도, 거기에 이제 그 도시 기능을 유도를 하고 또 그 주변 지역에 이제 거주를 유도하는 구역을 설정을 해서 사실은 관리 비용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줄이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좀 관리를 압축적으로 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 공공 서비스를 원활하게 좀 제공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런 압축도시 개념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네. 네. 아니 혹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모든 도시가 다 서울과 비슷한 모양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요. 각 도시의 특징별로 좀 특성을 살려서 맞습니다. 개발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그 도시계획 용도 지역이라든가 하는 그 법상에 나와 있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서울과 지방 도시들에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시정력이 전 국토에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특색이 없는 그런 지방과 도시의 어떤 밀도 차이가 굉장히 큰데도 같은 어떤 기준으로 계획 기준이 이제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고밀도 복합 개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조금은 쉽게 예. 지금 압축 도시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최근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방 이주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8개 부처가 협업을 했습니다. 8개 부처가 주거, 돌봄, 일자리 이런 그리고 복합 거점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바로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인데요. 과연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또 선정 지역은 어디고 과연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지역 활력타운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떤 걸 주로 지원을 하게 됩니까? 네, 지역 활력타운이라는 것은 이제 도시에서 귀농 귀촌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서 거주하다가 지방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가 생소하고 거기에 정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그 귀농귀촌 또는 은퇴자들이 지방으로 정착할 때 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거기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7개의 정부 부처가 주거라든가 생활 인프라 그리고 생활 서비스를 통합 지원을 해서 좀 살기 좋은 전원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개념인데요. 네. 여기는 단순하게 주거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좀 원활하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육아, 일자리, 그리고 창업 지원이라든가 또는 대학 연계된 강의라든가 이런 다양한 생활 서비스도 좀 지원할 그런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들이 선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선정된 지역들이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남의 거창 등 예, 7개 지자체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네. 예, 경남 거창을 비롯해서 경북의 청도 그리고 네네. 전북의 남원, 전남 담양, 충남 예산, 네. 충북 괴산, 강원도의 인제 네네. 지역이 이제 네, 지정돼서 자료 화면에 예, 이렇게 선정된 지역들이 나와 있네요. 그죠? 네네. 추가로 또 10군데 정도를 더 선정한다라고 하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부와 지자체에서 그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런 활력타운까지 조성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인구 감소, 저출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이런 극점사회, 일극화 사회로 들어가는 거를 좀 늦추거나 막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장님, 이렇게 이제 수도권 일극화, 지방 소멸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극점 사회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은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방 청년이 유출됨에 따라서 그 지방은 고령화가 좀 더 가속화되고 결국 그런 지역들이 지방 소멸을 더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방에는 모의가 없고 네, 네.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수도권에는 둥지가 없고 집이, 주택이 없고 네. 그런 세상으로 지금 변모가 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극점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정주시킬 수 있을까 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인데 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라는 네.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최근에 트렌드로 비춰보면 디지털 관련 기업을 지방에서 육성하는 네. 것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판교 테크노밸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12개 대기업의 본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기업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인재를 인근에서 손쉽게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거기에 그렇죠. 네. 정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한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라는 지역 경제학의 공리가 적용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인재가 고부가가치 기업을 부른다라는 완전히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방에서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먼저 인재 양성이 선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자, 첫째는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 디지털 기업을 유치한다 손 치더라도 이 디지털 기업이라는 것은 또는 신산업이라는 것은 지방에 있어서 양날의 칼입니다. 잘 되면 좋은데 차지 잘못하면 디지털 역량 또는 신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산업이나 생태계의 역량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남으로써 양극화를 조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지자체들이 충분히 그 조건을 반영을 해서 사업 추진의 속도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판교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판교만 하더라도 이제 서울 수도권에 워낙 인접해 있어서 다른 지자체들은 또 그 특성에 맞게 또 여러 대책들을 같이 세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마무리 말씀, 정부 지자체 노력할 부분 짧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우리 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조금만 부연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농촌 지역으로 흩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뭐냐면 일자리가 토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근데 지금은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접촉이라든가 하는 걸 좀 더 일어날 수 있게끔 지방에서 그러려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이거든요. 저는 지방의 대학에 있어서가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역 대학의 육성이 곧 그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와 그에 따른 지방 소멸, 지역 대학의 위기까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분석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정부는 19일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해서 정부가 지방 독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필수 의료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리고 그게 미치는 영향, 보완할 점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